리일규 참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뇌리에 꽂히는 한 구절인데, 북한에서는 외교관들을 넥타이를 맨 꽃제비라고 부른다라고 하셨어요.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어쨌든 해외에 나와서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을 만나서 외교 활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잦은 직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포멀한 차림, 넥타이라든가 양복을 입기는 입습니다만 결국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즉 외교관으로서 일해야 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담을 떠안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생활난에 이제 허덕이고 있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다시 나오게 된 김금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외에서 북한 세습의 실체를 처음 마주하면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유학생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주저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되기 전에 교육받기로는 온갖 유해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든가 인터넷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동료라든가 옆에서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인터넷을 해라든가 등의 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혹은 이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엄포를 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인터넷 접할 때에는 조금 두렵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좀 잠깐이었던 것 같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쳐보게 되는데 가장 궁금한 게 결국은 북한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우상화 교육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이 우상화 교육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지 그 적정 수준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컨대 김정일이 5살 어린 나이에 자동차를 몰았다든가 3살의 어린 나이에 권총을 쏴가지고 10점 관역에 맞췄다든가 이런 건 사실 어렸을 때에는 이게 물리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믿지만 어느 정도 크면은 권총의 무게와 3살짜리 어린애가 들 수 있는 무게 이런 게 다르다라는 게 알잖아요. 어떻게 든다 할지라도 그 반동을 3살짜리 어린애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몰기 위해서 앉아보면 5살 어린애가 결코 페달에 발이 닿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이제는 안단 말이죠. 하지만 그 교육은 바뀌지 않고요. 여전히 5살 때 차를 몰았다고 하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알려주려고 한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에 있을 때 저는 김정일한테 부인이 있는지도 몰랐고 김정일 이외에 자녀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여러 가지 정말 베일에 쌓여져 있다 보니까 너무 꽁꽁 숨기면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하거든요. 저게 정말 뭔가 있나 보다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 쳐봤던 것이 김정일. 위키피디아에 김정일을 쳐봤고 막말로 이것도 궁금했어요. 김정일은 과연 똥은 쌀까? 그런 것까지 궁금할 정도로 인간인가? 신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사실 쳐봤던 것 같고요.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김정일은 불세출의 영웅이고 탁월한 정치 지도자고 이런 식의 칭찬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호평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위키피디아에 있는 김정일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되는 독재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특히나 그 신랄하게 비판되는 포인트 중에 제가 상당히 충격을 먹었던 지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렇게 많이 굶어 죽던 그 시기에 자신의 아버지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약 8억 불 정도의 그 외화를 써서 영구 보존하는 그 기계를 샀다라고 했을 때 그 8억 불이면은 지금 거의 우리 돈으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그 1조 정도잖아요. 8억 불이면. 그 8억 불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죽은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영구 보존하는 건 이렇게나 중요한 일이었나. 그리고 프랑스산 코냑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도 일본 전속 요리사를 두고 일식을 즐겨 먹었고 정말 그렇게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일은 인민들이 다 저렇게 굶어 죽으니까 본인은 쪽잠을 자고 죄기밥, 북한에서 죄기밥이 주먹밥이에요. 주먹밥을 먹고 강행군의 그 현재 지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난 뒤에 생각은 그럼 그 주먹밥이라는 건 초밥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믿기지 않았고 너무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지나치게 반대되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한 시점이었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분노고 배신감이었죠.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부터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많이 증가됐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추세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라는 것이 이제 태영호 의원부터 시작된 그 탈북 엘리트들이 과거에는 한 10년 전에는 어떤 본인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생겨서라든가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일에 연루가 되어서 한국으로 오는 케이스가 많았다면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으로 오고 계시는 북한의 엘리트 분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 어떤 독재 체제 하에서 그 본인이 평생을 어떻게 보면 속고 살았던 그런 독재 체제 하에서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넘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특히나 북한 내에서 넘어오신 그런 조금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혹은 자녀의 그런 기회 문제라든가 앞으로 자신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사셔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여기서 30년, 40년 혹은 50년 가까이 본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 불합리한 것들 혹은 그런 독재 체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살게끔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지가 가장 강하게 작동을 한 것 같아서 아마 탈북 엘리트들의 이제 탈출 러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북 엘리트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게끔 북한 당국이 그들에 대한 통제라든가 혹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북한도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생존 출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 엘리트들한테 과거의 엘리트들이 상납을 하던 그런 뭐 충성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에 몇 배를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건덕지를 잡아서 처벌도 하고 있고 해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간들이 유지비를 낼 수 없어서 대부분 다 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만큼 그 어려운 것을 모두 김정은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데 사실상 그 어려운 것을 중간 관리, 그러니까 중간 계급의 관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무게를 지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오시는 엘리트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한 체제의 모순이라든가 혹은 이런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엘리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런 희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조금씩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런 상황이 날이 갈수록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북한에서는 지금 물난리가 나고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그 책임은 김정은한테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그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최종 결정권자는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김정은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 뭐 해당 지역의 뭐 관리자들을 다 처형시켜 버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식으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일규 참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뇌리에 꽂히는 한 구절인데 북한에서는 외교관들을 넥타이를 맨 꽃제비라고 부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어쨌든 해외에 나와서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을 만나서 외교 활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잦은 직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포멀한 차림, 뭐 넥타이라든가 양복을 입기는 입습니다만 결국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즉 외교관으로서 일해야 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담을 떠안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생활난에 이제 허덕이고 있는 것이고요. 생활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적정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사관에 나가면 대사관 유지비 정도는 북한이 대줘야 되는데 그런 유지비조차 북한이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대사관에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사관 유지비를 부담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부담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외교관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표현하신 대로 넥타이를 맸을 뿐 좋은 양복을 입었을 뿐 주머니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꽃제비다라는 것이 지금 현 시점 북한 외교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외교관만 그런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론 북한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보다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돈도 많고 하겠지만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정말 높은 곳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데미지도 상당하고 아예 가족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상위 1%가 한국 중산층보다 못 산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합니다. 그 1% 안에 그 엘리트가 권력형 엘리트냐 아니면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형 엘리트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력형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상당한 권한과 권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게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권력에 치중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자, 자본가들을 갈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삥을 뜯는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 그들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없거든요. 북한에서 적정 월급이 지금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6천 원, 8천 원 수준이고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몇만 원 정도까지는 올랐다고 해요. 그럼에도 쌀 1kg 사는 게 어렵고 그리고 그 몇만 원 되는 그 돈 가지고 전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인들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금을 다 어떻게 보면 뇌물을 통해서 얻어가는 상황이고 그런 뇌물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삶이 그렇게 여의치 않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엘리트 탈북을 막기 위해 북한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엘리트들의 탈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매뉴얼을 바꾼다거나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하지만 앞으로 해외로 파견되는 일꾼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인 감시를 붙일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해외 공간에 파견되어 있는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아마 2중, 3중으로 감시, 그리고 서로 상호 간의 감시라든가 혹은 상호 간의 비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1.19 참사 정도의 어떤 그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정도면은 사실 현재 파견되어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상당수 이상은 이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적절한 기회라든가 혹은 본인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어느 정도는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대부분 탈북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 당국도 아마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막느라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다 미봉책일 거고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죠. 북한 엘리트 탈북을 막기 위해 북한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자녀가 2명이면 1명은 두고 나가야 한다 등. 사실 그 북한의 제재 정책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다자녀인 경우에는 자녀 1명은 반드시 북한에 남겨줘서 그 해외 나가는 가족으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른 생각을 해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을 선택할 때 북한에 남아있는 그 가족이 반드시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탈북을 주저하게 한다든가 혹은 탈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또 그게 2010년대 들어서면서 또 바뀌기도 했어요. 다 데리고 나갈 수 있으면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바뀌기도 했고 실질적인 예시가 태용호 의원이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영국에서 공부를 시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라든가 가족 친척 모두를 다 데리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전체가 다 나간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다른 가족에 대한 감시라든가 만약 그 가족이 한국으로 갔을 때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 외가도 있을 거고요. 사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압력을 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북한 당국이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 그렇게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다 함께 와버리게 되면은 물론 남겨진 다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미안함이라든가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런 식의 그 핵 가족이 넘어왔을 때는 비교적 조금 부담이 덜한 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2.19 참사부터는 또 이렇게 북한이 태용호 공사 때와는 다르게 또 가족 1명을 북한에 남겨두는 식으로 직접적인 가족이 남아 있어야 가족 성원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껴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의 제재가 즉 아예 가족 없이 내보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이들을 아예 1명도 데려가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 엘리트의 반기는 없나요? 현재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엘리트들의 반기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어떤 반기를 들고 김정은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엘리트들도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체제에 기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되고 독재가 유지되는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무고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 김정은 그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전환기로서 넘어갈 때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든 뭐 개혁개방된 사회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체제가 변화될 때 우리가 그걸 전환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그 전환기에 정의라는 게 따릅니다. 전환기 정의라고 부르는데 그 전환기 정의에서는 주로 그 과거 체제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 과거 체제에 종속했던 사람들의 죄의 유무를 따지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의 엘리트들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현재 북한 체제 내에서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혹은 뭐 교육의 기회라든가 등등 다양한 어떤 이점들이 본인들이 체제를 반대해서 다른 체제를 만들었을 때에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도 개런티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될 때 그 사람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결론은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고 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뭐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 체제 변화 가능성을 얘기할 때 엘리트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미끼는 그들한테 신뢰를 주고 그들이 어떤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게끔 용기를 주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태영호 의원과 같이 탈북민의 성공적인 안착이 북한 엘리트에게 영향을 준 것도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엘리트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다 엘리트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북한에서 엘리트였던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오면은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경쟁 사회에서 똑같이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통일에 대한 어떤 대의가 있고 또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북한에서 나름의 영향력 그리고 북한 내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대우를 해줌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태영호 의원의 사례는 상당히 적절한 사례였다고 보여집니다.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 외교관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본인이 가진 그런 외교에 대한 뭐 철학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혹은 북한 정권의 외교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그리고 북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속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이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함으로써 사용한다는 표현보다는 활용을 한다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북한에 남아있는 엘리트들이나 혹은 해외에 지금 있는 엘리트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 한국에 간다면 정말 너무 어렵게 사는 건 아닐까 혹은 버려지는 건 아닐까 등등의 그런 고민거리가 조금 줄어들겠죠.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행렬이 북한 체제 붕괴 전초전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지금으로선 우리가 어떤 것도 쉽게 예단할 수 없고 북한 붕괴론은 30년 동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저런 얘기한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만큼은 조금 과거에 우리가 북한이 무너질 거다라고 했던 시점과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그런 희망사항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wishful thinking이 섞여 있는 그런 북한 붕괴론이었어요. 북한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또 객관적인 정보라든가 혹은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에 대해서 무시하고 간과하고 넘어갔던 점이 있죠. 하지만 북한은 그런 틈을 잘 비집고 올라와서 살아남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희망적인 사안이 아니라 북한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북한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들여다봤을 때 지금 북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 자체적으로 내리는 정책적인 결정들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과거에 북한이 내렸던 그런 노련한 그런 정책 미가 다 사라지고 상당히 아마추어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 내부에 남아있는 엘리트들에게 이거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어제 경축 8.15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토대하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혹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식의 어떤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나름의 안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북한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북한은 매우 갈팡질팡하고 있다. 뭐 한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에다가 남조선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너무나 또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고요. 북한의 경제 정책을 내리는 것도 봤을 때도 뭐 후술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 면에 있어서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난맥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김주애 언론 노출 빈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김주애가 지금 처음 언론에 공개된 게 2022년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에 상당히 자주 노출 빈도가 잦았었는데, 그게 이제 좀 줄어들어가지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오거나, 혹은 아버지의 현지지대를 동행했음에도 노동신문에 나오지 않는 식으로 조금 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혹은 일부 전문가들이 후계자 그 구도에서 밀린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최근에 국정원의 그 정보보고에 따르면 후계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정보당국에서 직접 확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정보당국이 그렇게 확인을 해줄 정도면 사실상 거의 90%의 확률로 지금 후계자 반열에 올라섰고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후계자 수업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후계자 수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리더십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현지지도를 동행하면서 어떻게 간부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혹은 간부들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정무적인 감각 같은 건데 어떤 타이밍에 어느 부대를 가고, 또 어떤 타이밍에 어느 공장을 가고, 또 이런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물난리가 난다든가, 혹은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메시지는 뭐가 됐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를 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 결국은 후계자 수업이고, 이 후계자 수업이라는 게 뭐 책상에 앉혀놓고 뭐 교과서 펼쳐놓고 가르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등등의 것들을 모두 보고 배우는 것이 후계자 수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국정원이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한 것은 김정은의 그 현지 지도상에 늘 김주애가 따라다니고 있고 중요한 타이밍에 조금씩 얼굴을 비추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정보당국이 봤을 때는 후계자 수업이 이제는 완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 것이죠. 김주애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쓴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향도라는 게 한자를 뜻풀이 하면은 길을 이끈다라는 뜻이거든요. 길을 밝힌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끈다, 앞장서서 이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는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인민의 향도자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혁명의 향도자. 즉 맨 앞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혁명이라는 것을 앞에서 이끈다, 혹은 북한 인민들을 앞장서서 이끈다, 리더다 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향도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향도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한자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고, 북한에서도 그 혁명 역사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북한 주민들도, 일반 주민들은 향도가 뭐지라고 약간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혁명 역사라든가 혹은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사람이라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고, 그 향도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노동신문인데, 이 노동신문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거든요.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관리하는 당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당보에 향도라는 단어가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김주애가 조선노동당을 이끌 그런 미래의 지도자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즉 북한 주민들에게 이미 암묵적으로 김주애는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세뇌시키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향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김주애 후계자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던 학자들도 향도라는 단어, 그리고 그 향도라는 단어가 노동신문 1면에 메인 단상에 오른 걸 보고 이제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맞구나라고 본인들의 생각을 바꾼 그런 계기가 되었죠. 김여정이 조카 김주애를 깍듯이 의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김여정에 대해서 딱히 어떤 호감은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저는 굉장히 꼴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김여정에게도 공평하게 권력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김여정은 자기 오빠의 그늘에 가려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빠를 수행하는 일 그 이상의 것을 수행할 수가 없는 위치지만, 김주애는 본인보다 훨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김정은의 딸이라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경력도 없고 어떤 명분도 없지만 결국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 반열에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김여정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상당히 속이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김여정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실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김주애가, 즉 북한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권력의 순번이 돌아가야 되는 사람은 김여정이거든요. 김여정도 똑같이 자기 오빠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딸이고 뭐 이게 숨겨둔 자식이라든가 뭐 버린 자식이라든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인정하는 그 김정일이 굉장히 아꼈던 그런 딸이기 때문에 정통성은 있는 거죠. 김주애가 김정은의 딸인 것처럼 김여정도 김정일의 딸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확고한 정통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주애의 커버, 김주애를 보호하는 역할을 김정은이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김주애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의 와이프 이설주도 지금 누구보다 강력한 김주애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만약 김여정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불만이라도 제기할 경우 숙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죽고 난 이후에 김여정의 행보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김정은도 사실 장성택을 쳐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장성택을 겨우 쳐냈는데 과연 그 모든 과정을 이미 지켜본 김여정이 김정은이 죽고 나면은 가장 먼저 제거돼야 될 대상이 자신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러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을 김여정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여정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주애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도 분명 자기가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될 거라는 건 알고요. 그리고 혹시나 자기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물론 그런 선례들이 많았지만 사람은 결국은 당해보지 않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난 다르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김여정도 이제 제2의 장성택이 갈 가능성은 25,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죽고 나면 김여정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치는 것이 먼저 본인이 손에 검을 들고 나서는 것이 본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여정과 김주애가 권력 싸움이 발생할 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가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조용해질 수 있는 건 북한의 독재 체제가 매우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한반도에서 그렇게 큰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력 구조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 사이에 으르렁거림은 늘 있어 왔던 일이잖아요. 하지만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없고 북한 체제 구조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은 그냥 그게 상태 유지가 쭉 되는 겁니다. 현상 유지가. 하지만 김여정과 김주애 사이에 이제 그 왕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누가 이기든지 간에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체제가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둘만 싸웁니까? 그 둘만 권력에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의 군부도 여자 둘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아예 권력을 잡겠다라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기존의 엘리트들도 다 이제는 모두에게 기회가 차려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박씨, 장씨, 고씨 다 들고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북한은 정심이 깊은 나라가 아니고 체력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중공군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체제가 위험하게 됐을 때 어떤 북한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북한의 극단주의자들 손에 병권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보다 첫 번째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주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체제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전체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중국은 이런 구실을 내세울 겁니다. 북중국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북중국경의 중국 쪽에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족 관리라든가 혹은 북중국경 안쪽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대규모 난민으로서 중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진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중국군이 어디까지 밀고 내려올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중공군이 한번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 지역을 되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국은 한 번 자신들이 먹은 지역을 돌려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유엔에 우리는 지금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은 별개의 국가인 겁니다. 유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는 한민족이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북한을 정리하고 우리가 북한 먹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국제적 관계에 봤을 때에는 남한과 북한은 지금 별개의 나라거든요. 그 말은 북한이 무너졌을 때 한국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군이 들어가고 이것이 국제법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탈북민들을 수용하고 탈북민들에 대해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고 통일 정책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북한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절차를 만드는 정당성을 얻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헌법에서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 급진 세력이 혹은 굉장히 강경 세력이 군권을 장악하고 본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도발을 해올 경우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김여정과 김주애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나요? 타이밍상 너무 늦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뭐 이런 정치학계의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현재 지금 김주애의 후계자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0월 11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노출 피드도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대내외에 김주애가 후계자다라는 것이 이제 파다합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인지도라든가 싫든 좋든 인지도는 쌓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어떤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다시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가 혹은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직도 여전히 김주애 후계자를 믿지 않고 숨겨진 아들이 있고 아들이 언젠가는 짠 등장해서 권력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김정은의 가장 큰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본인이 후계자로 지명될 때 충분한 시간을 거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충분한 시간의 노력 없이 단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조된 후계자다 보니까 아주 초창기에 권력적인 기반이 너무 약했고 장성택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자기를 위협했고 그런 과정이 있어 본인이 겪어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겪은 그 트라우마의 과정을 또다시 자기 숨겨둔 아들에게 반복하게 만든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3자의 인물이 등장하기에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북한의 구조상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과 김주애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주애의 그 언론 노출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최고 지도자고 내가 여기서 슈프림 리더인데 내가 후계자로서 내세우고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서 머리를 굽히고 여론에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닭공장이든 뭐 미사일 발사 현장이든 다 데리고 다녔는데 의외로 북한 내부에서 반응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반응이 안 좋은 것들이 최근에 북한을 탈출해서 넘어온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수근수근 거린다든가 혹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든가 김일성 시대를 경험했던 뭐 60년대, 70년대 쟁쟁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북한에서 뭐 7, 80세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은 너무나 완고한 전통적인 보수층이기 때문에 어디 여자가 그것도 10대 여자가 후계자가 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움직임도 있고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대학교를 졸업했냐, 뭘 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야말로 왕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지금 거의 세자를 안 치고 세자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차라리 민주주의 빼라라고 대놓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김정은 귀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김정은도 이게 심상치 않은데 반응이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반응이 아무리 거세다고 해서 김정은이 후계자를 바꿔야겠다, 세자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대안이 없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반발을 최대한 눅자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대 세습이 무사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김여정이 보고 있다면 용기를 불어넣고 싶네요. 김여정한테.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4대 세습은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이 4대 세습이 얼마나 이어지느냐의 문제와 여부와 관계없이 세습 그 자체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4대 세습에서 북한 정권이 끝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정책적인 결정들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 세습 과정에 있어서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그 비논리성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김정은을 제외한 거의 많은 사람들, 남한도 그렇고요, 북한 내부도 그렇고 김정은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도 아니 정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김주애 그 후계자로는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근거도 없고 오직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제외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떠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워낙 김씨 일가가 수십 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내 말이면 다 듣겠지, 혹은 최고 지도부에서 내려지는 결정이면 무조건 따르겠지, 안 따르면 족치면 되니까 라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단순했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김정일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독재자였지만 북한 주민들의 눈치는 보면서 살았다고요. 하지만 지금 김정은은 그런 게 없이 오직 본인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 착각이 김정은에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정치적인 수명을 단명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 정책이라든가 후계자를 내세울 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 돼요. 분위기도 좋아야 후계자를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 체제 내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해지고 있고, 또 그 대내외적인 환경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북한은 지금 매우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후계자를 내세운다라는 것, 어쩌면 그 북한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생활고라든가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한 불만이 후계자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후계자를 내세우는 것에 집중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내팽개치고 있다라는 식의 불만이 너무나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본인의 말 한마디, 본인의 의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4대 세습은 성공은 하겠지만 아마 거기서 끝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가 조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해외에서 북한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특히나 북한의 충성 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 어떤 약을 사가느냐에 따라서 이 약을 누가 쓰느냐, 그 약에 대해서 그 약의 사용자가 김정은일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여서 그것이 이제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이고 있죠.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모든 게 사실 비밀입니다. 우리 정보 당국이 아무리 가깝게 접근해서 그것을 캐치하려고 해도 북한 역시 본인들의 최고 지도자의 그 건강 상태는 결국은 여러 가지 통치의 안정성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는데,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근에 고혈압 약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약을 찾고 있다든가, 혹은 이제 그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을 지금 찾고 있고, 매우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그 약이 북한으로 대량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죠. 그런 것을 보면은 김정은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갔으면 본인들이 먹으려고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의 돈 가지고. 그러면 그 돈의 주인에게 그 약이 배송이 됐겠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김정은은 지금 현재 체중이 140kg 정도입니다. 근데 키가 168에서 170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보다 조금 작은 건데, 저보다 조금 작은 김정은이 140kg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체중이거든요. 거의 저희 2배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무릎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허리에도 영향이 있고, 특히나 김정은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사망 직전까지 가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고요. 근데 그 심근경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관 질환을 낮추는, 그런 혈관 안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고 그런 식생활을 주로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좋아하는 음식은 육류, 치즈, 유제품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심혈관을 막게 만드는 그런 주요 그런 음식물이거든요. 게다가 술과 담배를 즐겨하고,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2갑, 3갑 정도는 핀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어린 애기들 있는 앞에서 담배를 필 정도로 담배에 대한 사랑이 뛰어나고, 자기 동생이 재떨이까지 이렇게 받쳐주는 사진이 있을 정도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전체적인 김정은의 식습관 혹은 행동습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게 되면 김정은은 건강 상태가 지금 최악이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건강을 체크할 텐데 왜 김정은의 건강은 관리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어떤 그 앵커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 말미에 김정은에게 지금 가장 조언해주고 싶은 게 뭐냐라고 이제 제가 샐러드 좀 드시라라고 했어요. 당신 그러다 진짜 죽겠다. 샐러드 좀 먹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진심이었어요. 저러다 정말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의료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뭐 유제품 피해야 됩니다. 채소를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의학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최고 권력자고 절대 권위다 보니까 그런 김정은이 싫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많지 않죠. 그런 담력을 가진 의료진이 북한에 존재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김정은은 현재 언터처블한 존재가 되어 있다. 유일하게 김정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설주인데 이설주의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최근에 김정은의 그 현지지도 사진을 보면은 발에 통풍이 와서 구두도 못 신고 구두처럼 보이는 샌들을 신고 있더라고요. 이제 구멍이 다 나 있는. 그런 걸 보면은 김정은 발도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 140kg짜리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통풍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심지어 김정은이 자세가 보통 이러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어딜 앉으면 항상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김정은은 지금 종합병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정말 진심으로 샐러드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일찍 죽는 건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죽어버리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김주의 후계자설이 급부상한 것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무조건입니다. 그거 제외하면 그 이유를 제외한다면 현재 10대밖에 안 된 그 여자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만약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오케이고 최상이고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끄떡없이 권력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김주애를 이렇게 공개석상에 내세우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비공개로 한 몇 년은 후계자 수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석상에 내놓고 있고 저희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죠.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 우려의 시선을 감내할 만큼의 급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김정은 자신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큰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몸이다 보니까 이제 언제 죽어도 아쉽지 않게 본인의 후계자에게 최대한 많은 권력을 이양하거나 혹은 그 경험을 전수해서 빠르게 후계자 자리에 안착시키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다시 제가 앞선 얘기를 돌아오게 되면은 결론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김정은의 통치 행위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 뭔가 급박한 이유에 쫓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죠. 최근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찾아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그 의도와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평안북도 일대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수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약 2,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가구가 떠내려갔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는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북한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이 정도 규모의 재해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시정일관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면 김정은은 저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안 줬을 겁니다. 뭐 사람이 안 죽었는데 뭐 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재산 잃어버린 거? 그럼 뭐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고 무시할 만한 것인데 지금 김정은은 거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지금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수해 현장에 차가 뭐 빠지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본인이 그 구명보트를 타고 움직이는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그만큼 이 재해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2,500명이 지금 죽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자연재해로 2,500명이 죽는 것은 근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그 2,500명이 죽었을 때 지금 김정은은 모든 정보를 다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죽은 2,500명의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영향력 아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뭐 선물도 갖다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갖다 주고 있지만 그 선물을 가져다 주는 그 현장에 본인이 4개월 전에 산 고급 벤츠를 가져다 놓고 그게 지금 보통 40만 불 정도 하는 차량인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수해 현장에 고급 렉서스 차량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리고 2,500명이 죽었다라는 한국의 보도에 대해서 날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보가요 2,500명이 죽었다는 정보가 한 일주일이면 북한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이미 탈북해서 넘어오는 수많은 탈북민들이 북한과 연락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전화통화 한 통하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수해 현장에 2억 8천만 원의 마이바흐를 타고 나타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혹시 실수일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정무적인 감각이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애민 지도자로서 보여주겠으면은 대충 뭐 옷이라도 찢고 가든가 뭐 구멍난 양말을 신고 가든가 좀 불쌍한 모습으로 보여야죠.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요. 애매하게 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2008년쯤에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스촨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잔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뭐 진도 거의 8.0에 가까운 대지진이어서 거의 스촨성 전체를 삼켜버릴 정도로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 중국의 총리가 원자바오 총리입니다. 근데 그 원자바오 총리는 인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몰라도 그 애민 지도자로서의 그 쇼잉은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 스촨 대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원자바오 총리가 거의 대충 잠옷 차림으로 그 현장에 달려가가지고 도를 치우고 사람들에게 물도 나눠주고 음식물도 같이 나눠주고 이러면서 막 거의 해진 운동화 같은 거나 신고 가고 이러면서 심지어 찰과상까지 입고 막 그러거든요. 중국의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스촨성의 사람들이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 조금 누구로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까지 와서 헌신하는데 그래 우리가 좀 참고 이 상황을 견뎌내자라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잘된 쇼예요. 그게 성공한 쇼입니다. 그게 원자바오 총리가 진심이었든 진심이 아니었든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원자바오 총리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계기입니다. 근데 김정은은 그런 게 없죠. 사람들 다 천막에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 마이바흐를 끌고 간다라는 것은 저는 속으로 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사진을 심지어 공개했다라는 거 노동신문에 공개했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아니 뭐 차 자랑하러 갔나 그리고 차가 한 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뭐 푸틴으로부터 11억짜리 차도 받았잖아요. 그 아우러스 11억짜리 차도 받았고 또 렉서스 모델도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간 벤츠는 SUV 차량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은 벤츠 마이바흐 세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단도 2대나 가지고 있어요. 2017년 모델, 2022년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온 게 2024년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시합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자체가 김정은이 얼마나 무능하고 그리고 얼마나 감각이 떨어져 있는지 아버지 김정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번 수해 현장에서 김정은은 남한을 4차례나 쓰레기라고 지칭한 것이 문제되기도 했는데 의도가 무엇일까요? 특히나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김정은이 격분을 했는데 그 조선일보의 보도가 그거였습니다. 수해 지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심지어 그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헬리콥터까지도 이제 몇 대가 추락됐다. 추락되면서 또 추락 잔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났는데 조선일보의 정도의 그 정보력이며 사실 없는 사실을 쓰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력만큼은 원탑인 그런 신문사란 말이에요. 그런 신문사가 유명한 대북정보통의 그 소식을 받아서 쓰는 것들이면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은 뭐 그런 거죠. 찔린 놈이 화가 난 거죠. 감추려고 하고 최대한 본인의 애민 행보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든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언론사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도 숫자까지 딱 맞춰서 피해 상황을 알리니까 그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화 내리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건데 본인은 처음부터 영명이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렸고 이게 선례가 있어요. 북한은 코로나 때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북한 주민이 0명이라고 선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꽤 많이 나왔고요. 중국도 정말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 그 의료 보험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임에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전염병을 대처하는 그 능력이 떨어져서 초반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최빈국 중에 하나하고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죠. 그 열악한 시스템 가지고 0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안 믿을 내용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게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도부가 지도력을 상실해서 어떤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이 없고 실패를 인정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리고 만약 사소한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지든 한 번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김정은의 지도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에도 지금 김정은이 직접 일선에 나서 지휘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상자가 발생하면은 리더십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영명이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보도를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지금 쓰레기 같다라는 표현이 김정은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마 지금 수해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추후 보도를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남은 것은 보상이잖아요. 아마 김정은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방치했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혹은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분노를 북한 당국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애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손 놓아버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지이기 때문에 북한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애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겠죠. 무너진 집터에 더 좋은 집을 지어뒀다든가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을 할 건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미 숨진 2,500명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2,500명의 가족은 북한이 뭐 건물을 지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뭐 텔레비를 준다고 해서 TV를 준다고 해서 자기 뭐 아버지 동생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수해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지도부의 너무나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들 혹은 북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적당하게 분배가 되어야 어느 정도 국가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텐데, 너무 극단적으로 군사력 증강에만 몰빵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알아서 해결을 못해서 지금 지경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적인 실패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북한 정부는 한동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로우키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함부로 그들을 처벌하거나 혹은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북중러 관계가 친밀한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북중러의 관계, 우리가 늘 뭐 한미일 뭐 군사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 반대로 항상 이제 등장하는 게 북중러 삼각 관계 이런 거잖아요. 뭐 북중러 동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북중러, 북한, 러시아, 중국 간의 뭐 긴밀한 공조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는데, 그 최근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등지고 러시아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3자 관계에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균열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북한의 움직임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사이 관계도 조금은 어그러지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에 발단이 된 것은 작년부터 시작됐죠. 작년부터 북한이 중국에게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게 구애의 손짓을 보내면서, 또한 러시아도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족한 탄약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분을 북한에게 요청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매우 밀접한 관계로 전진했고, 반면에 필요가 없어진 중국은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멀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최근 직접 미국을 방문하고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기준에서는 한반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한반도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북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라는 것입니다. 미국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느껴진, 제가 미국 출장을 통해서 느낀 바였고요. 미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미동맹이 상당히 중요하고 한미동맹에 상당 부분 의지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도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의 그 반대국부로서 관심을 돌려주고, 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미국 외교 정책의 프리오리티로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미국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프리오리티, 그러니까 즉 가장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번에 또다시 확인을 하고 온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여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관계로 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국을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존재로 믿어서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금 생각하기는 계기가 되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말 좋아하고 친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과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익을 지키는데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당연히 북한 문제, 북한의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는 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는 사안 중에 하나지만 특히나 중동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문제라든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문제라든가 혹은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미국에게는 더 많은 인적 자원과 더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본인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한반도 문제는 한 3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 스스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말을 하는 그리고 좀 우리만의 독창적인 뭔가가 존재해야지 앞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외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 번도 저한테 그 질문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외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중진국 외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진국 외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반도의 영향력을 가장 깊고 넓게 미치는 이 4개 나라의 외교적인 영향을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세강 외교라고도 하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 4강에게 우리의 외교 영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4개 나라 협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익이라든가 대한민국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지금껏 채택을 해왔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를 그 4강 외교의 틀 안에 가두는 그런 새장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만 하면 우리는 미국 눈치를 봐야 되고 뭐만 하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삐그덕거리고 또 뭐만 하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심지어 이제는 러시아의 눈치까지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외교는 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스탠스를 정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해외를 나가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해외에서 고평가받고 있어요. 즉 해외에서 특히나 국제 무대에서 국제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달라진 어떤 위상에 걸맞는 달라진 역할을 주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너희는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따라오던 그런 어떤 팔로워의 입장에서 이제는 리더의 입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 관계에 참여를 하고 예컨대 아시아 태평양 관계에서도 우리나라는 대륙 국가인 동시에 우리나라는 해양 국가인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지금 북한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양 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태평양 연안 지역 국가들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동맹까지는 아니어도 전략적 협력 관계라든가 호주와의 양자적인 관계라든가 캐나다와의 관계라든가 인도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만의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미국도 우리가 덩치가 커지고 우리가 대변하는 그리고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목소리가 많아졌을 때 대한민국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가 어떤 중진국 외교라든가 4강 외교에 치중해서 외교를 진행하다 보면은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강대국의 그 외교를 좀 따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국제관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틀어진 북중러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로 삼을 부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저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외교사를 보면은요. 1980년대 말에 노태우 정부에서 시도했던 북방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북방 외교의 핵심은 기존의 사회주의 나라들,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동구권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몰락해져 갈 때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들에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원조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그 관계 설정에서 대한민국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 그 외교가 북방 외교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북방 외교를 통해서 1992년에 중국과 수교를 맺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무너진 다음에도 러시아와 수교를 맺었고, 동구권 나라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사회주의, 과거 사회주의 나라였던 진영들과 우리가 뭐 체코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다 수교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나라들과의 관계를 약화시켰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때 그 북방 외교 때 실제로 소련에서는 당시 우리가 절대 구경할 수 없었던 뭐 T-72 전차라든가 T-80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심지어 그 북방 외교를 통해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성공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절대 공산 진영과 외교하지 않는다라는 틀을 버리고 공격적으로 외교를 함으로 인해서 수교도 맺을 수 있었고, 한국과 중국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1992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물론 그때만큼 그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회주의 나라,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틈은 있어요, 분명히. 기존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이 삼각관계가 상당히 공고해 보여서 마치 이들이 하나의 블록으로서 우리에 대항하는 세력이었다면, 지금은 그 3자의 그 블록에서 중국이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의 어떤 양자 관계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게 외교입니다, 사실. 그게 외교라는 것은 결국은 최대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바지가랑이 밑으로도 기어들어갈 수 있는 게 외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 관계는 누가 봐도 안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있고 지금 뭐 원수 대하듯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틈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중국을 잘 설득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탈북 난민 문제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게끔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을 막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외교적인 성과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외교부 직원, 우리 외교부 외교관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아마 물밑에서 중국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보다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한 거죠. 미국 대선이 팽팽한 접전 가운데 트럼프,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각각 북한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굉장히 명약관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라고 할게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은 춤을 출 겁니다. 네, 숨통이 트였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화당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과거 우리 부시 대통령을 보면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보면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2번 했는데 8년 동안 집권을 했죠, 미국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북한의 김정일을 시대의 독재자라고 지칭하면서 북한에 대한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압력을 가했던 정부가 바로 공화당 정부, 부시행 정부였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도 지금 뭐 50년대 이후 그 6.25 전쟁 이후부터 사실 미국의 공화당은 북한에 대해서 상종하지 못할 집단, 혹은 굉장히 독재자라든가 불법 집단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북한을 몰아세운 사람들이었다면, 민주당 정부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호의적이고, 호의적이라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혹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한 미국의 첫 정부였고,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카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 1994년에 김일성을 만났거든요. 카터 대통령도 결국은 민주당 진영의 인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아무것도 하진 않았지만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그게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런 문화였는데 이거 바뀌었어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원칙적인 접근, 원칙적인 대화를 내세우면서 북한과 그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고, 북한에게 지금 현재 북한이 받고 있는 대북 유엔 제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을 숨을 쉴 수 없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공화당 정부인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욕심이 있나 봐요. 본인이 그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북한의 비핵화를 본인의 가장 큰 정책인 업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그 성향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자기가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다, 혹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제2기가 와도 아마 그때 본인이 1기 때 시도했던 것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도 있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공화당 내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김정은과 뭐 친구, 로켓맨과 친구를 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건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때 분명히 실무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접근하고 북한이 숨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핵 물질이라든가 핵 저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헤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그 국무부 라인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만나려고 할 거고요. 또 무의미한 대화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또 이게 일기 때도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그러졌거든요. 베트남 하노이 회담 때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만 하려면 뭐 김정은의 요구 조건을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회담장에 딱 앉았을 때 북한이 감추고 있던 북한이 전혀 말을 하지 않고 테이블에 꺼내놓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폐기를 해야 그 지역도 폐기를 해야 평화회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걸 아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북한은 카밀라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카밀라 해리스는 외교정책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카밀라 해리스는 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통령이라는 지위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 하버드 로스쿨도 나오고 되게 변호사하고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한 5년 동안 한 4년 동안 사라졌다가 없어졌어요. 너무나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정말 이 사람은 전도 유명한 사람인데 되게 좋은 자리로 간다라고 해놓고 한 4년 동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문했죠. 4년 동안 이 아들은 어디 간 거냐. 4년 후에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한테 물었죠. 아니 너 당신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똑똑한데 4년 동안 어디서 뭐 한 거냐? 물었더니 그 아들이 저는 미국 부통령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인지도가 없다라는 거,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카밀라 해리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이든이라는 그늘에 가로져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은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그 백인 남성이 어우르지 못하는 흑인 계층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다민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수민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커버해주는 이미지로서 커버해준 역할이었지요. 정책적으로 혹은 뭐 정치적으로 뛰어나서 기발해서 뭐 업적을 세우고 이런 인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했던 걸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안정적일 거예요. 카밀라 해리슨도 지금 뭘 시도하는 건 그렇게 신뢰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정부 이기면 사실 북한 김정은은 지금 현재 바이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뭔가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내야만 대북 유엔 제재가 해제가 되든 말든지 간에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텐데 지금 그런 아무 논의도 없다 보니까 그 제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유엔 제재는 유엔 제재대로 지금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저 북한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장선을 지금 물 떠놓고 빌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제되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수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경청하고 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